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발 식물인간이 된 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든 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 몸뚱이 뿐인지라 악착같이 벌어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가 욕심이 가했던지 노름에 손을 대는 바람에 큰 빚을 남긴 채 저와 두 아이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몰린 저와 제 아이들이 처절하게 살던 날들 역시 이 또한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싶어 마른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처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이대로는 부성애는커녕 인간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짓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졸음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 아이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전 이것이 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절 위해 한 일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둘째는 천국으로, 첫째는 눈도 뜨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처럼 멍하니 누워있는 첫째를 병원에 두고 둘째의 영정 앞에 앉은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마침내 제 소원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사고 보상금은 남은 제 인생을 윤택하게 닦아주기 충분할 테고 이젠 먹여 살려야 될 입마저 하나 줄었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못난 아비,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할 못된 인간이라고 욕하겠지만 이미 부성애나 인간적인 마음 따위는 녹아 없어질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신 시간과 돈 역시 그런 생각 따윈 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혼자서 여유있게 즐기고 누릴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여전히 첫째는 깨어나지 못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깨어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할 지경이었습니다. 첫째가 깨어나면 이 평화가 부서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죽으면 보험금이 오히려 줄어들 테고 또 제가 돌봐야 할 테니까요. 이대로 평생 깨어나지 않는 게 저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다시금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했습니다. 첫째가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대로 죽지도 않고 눈도 뜨지 않은 채 평생을 누워있게 해달라고. 이번 소원도 들어주신 덕에 8년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다시금 기도를 드리는 건 뒤늦게 제가 정신이 번쩍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아들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기도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기도를 잊어주시고 제발 제 아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제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전 지금 여느 때보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전 술 때문에 얻은 병안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가여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하루빨리 눈을 떠야 아픈 제 수발을 들어주고 또 돈을 벌어 제 약값을 대줄 수 있겠죠. 고작 8년간의 평안함으로 과거의 불행을 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삶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절 보필해줄 아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난 매일같이 그 옆에 앉아 기도한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제발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근래 들어 자꾸 헛것이 보입니다.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귀신은 어두운 밤이나 기력이 허할 때 보이잖아요. 근데 전 대낮에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던 말던 관계없이 말입니다. 처음 그것을 보게 된 건 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친구 A와 사진을 찍으려 그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조금 멀리서 어렴풋하게 A와 닮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A를 불렀습니다. 헌데 친구는 대답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 건물은 오래돼서 화장실 문을 열 때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분명 그 소리 역시 똑똑히 들었고 제가 잘못 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저희는 졸업식을 분명 강당에서 했는데 그 화장실은 강당에서 완전 끝쪽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왜 강당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 간 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순간 꺼림칙하고 기분 나빠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부터 귀신 같은 걸 처음 본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또 어느 한날은 제가 새벽 1시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자고 있던 동생이 거실에 나오더니 제가 있는 부엌의 식탁 밑으로 엄청 빠르게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기 더럽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이 미친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밑으로 상체를 숙여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가 여태껏 살면서 새벽에 잠에서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들어가 이불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새벽 시간 잠에 깼는데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고, 내가 이걸 왜 이제 생각해냈을까? 눈 뜨기 전에 생각해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은데 당사자인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날의 전 갈증이 나는 걸 꾹 참고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뭐랄까, 다시 생각하면 웃기기보다 불쾌함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 보통 방학 때 점심시간쯤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근데 엄마가 그날은 11시에 절 깨우는 겁니다. 저는 엄청 짜증내면서 지금 왜 깨우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황당해하면서 어젯밤 제가 엄마에게 그 시간에 깨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엄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니
내가 11시에 일어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때 전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꾸는 편입니다. 아무리 쪽잠이라도 꿈을 꼭 꿉니다. 졸업식 이후로 자각몽을 특히 많이 꾸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전 제가 지금 꾸민 걸 자각만 할 수 있지 제 의지와는 다르게 꿈을 컨트롤하지도 못합니다. 저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차가운 겨울 정적에 잠겨있고 어제 화려한 불꽃놀이와 축제의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를 스치고 거리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늦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희는 조용한 아침에 깨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다름없이 혼자 새해를 맞이한 태희는 창밖의 고요함으로 위안을 느꼈습니다. 태희가 살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은 그녀가 좋아하는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커피 한 잔의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도시의 익숙한 소음이 사라져 있는 대신 숨막힐 듯한 정적이 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본 태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 거리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희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희는 커튼을 급히 닫고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곧 자책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면서.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희는 커피를 다 마신 뒤 노트북을 켜려 했습니다. 헌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겼나? 급히 라우터를 확인했지만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하던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1월 1일 오전 3시 33분으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분명 해가 떠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해가 떠 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 태희는 잠시 숨을 죽이고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책장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봤지만 소리가 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봐. 그런데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발 밑에서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게? 오래된 것 같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태희는 자신의 집에서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상자는 꽤나 낡아 보였고 상자 겉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열리지 않는 상자를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손톱 자국? 천천히 허리를 숙여 상자를 들어올린 태희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낡은 쪽지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이 집은 너의 것이 아니다? 떠나라?
소름 돋게 뭐야 이게. 태희는 급히 상자를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숨이 가빠지며 손까지 떨렸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하기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희는 상자를 벽장 속에 던져놓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애써 의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자신을 누군가 찾아올 리 없다는 생각에 태희는 현관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노크 소리는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낸 태희는 도어스코프를 통해 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등지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집안에 켜두었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태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태희의 눈 앞으로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검은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 밖에서 보았던 그 실루엣. 아까 창밖에서 그네를 응시하던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태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그 실루엣은 점점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실루엣이 태희 앞에 다다랐을 때 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 실루엣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희는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고 꺼졌던 전등도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희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태희의 집 현관문 앞으로 낡은 나무 상자만이 놓여있고 그 상자 안에 쪽지로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새해의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날이 있었던 뒤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날 새해 첫날의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 그 상자를 열어보면 같은 문장이 다시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다. 떠나라. 아직은 깜깜한 새벽. 베란다 창틀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있었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시각은 4시 44분. 벌써 일어나기엔 조금 이른 시간대였다. 그는 비몽사몽 베란다로 나가더니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다. 13층 아파트에 새가 날아들다니 참 별일이 다 있네.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때 오전 9시였다. 회사의 출근 시간은 9시까지였다. 이럴 수가. 5년간의 회사 생활 중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는 몹시 당황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던 것이다. 대충 머리를 정돈하고 오늘 발표할 때 사용할 USB와 서류 가방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챙겼다. 평소와 다르게 부산스럽게 움직인 탓인지 책상에 올려져 있던 연인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불사. 세탁소에 맡겨두었던 양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갓집 갈 때나 입는 검은색 양복을 꺼내 입었다. 구두라도 색깔을 다르게 하려고 갈색 구두를 꺼냈지만 처음 신은 순간 구두끈이 끊어졌다. 어쩔 수 없이 검정 구두를 꺼내 신었더니 남자의 차림새는 영락없이 장례식 복장이 되어버렸다. 현재 시간은 9시 15분. 부재중 전화가 4통이 있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고모 할머니였다. 전에 무당일을 하셨던 고모 할머니가 자신을 유독 귀여워해 주셨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잠시 떠올렸지만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통화를 미루고 집 밖으로 나왔다. 아침 시각이었지만 금세 비가 내릴 듯 날씨가 어두컴컴했다. 그리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급히 시동을 걸어 엑셀을 밟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타이어가 펑크나 버렸다. 그는 욕짓거리를 뱉어대며 다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거리엔 검은 고양이들이 비를 맞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잠시 바라보며 달리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와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부딪힌 남자는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검은색의 그 카메라는 한눈에 봐도 예산 물건이 아닌 값비싼 것으로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하며 카메라를 주워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손 대지 마세요. 그 남잔 마치 그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검정 코트와 챙이 넓은 중절 모자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차림새였다. 온통 검정색 차림의 옷차림이었지만 유달리 창백한 피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꼭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지만 남자는 받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든 그는 남자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지나쳤다. 조심하세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차갑게 쏘아 붙였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급한 나머지 그는 그대로 회사로 향하고 말았다. 그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초라한 몰골로 자신의 부서 사무실에 들어가자 모든 직원이 그를 쳐다봤다. 서대리, 죄송합니다. 서대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는 오전 중 거래처에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전화들도 있었고 오후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로 나서야 하는데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장님은 서대리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대리, 축하하네. 자네가 추진한 거래처 세고 모두가 거래가 성사됐네. 그 말에 서대리가 눈을 떠보니 부서 내 전 직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정말인가요? 그래, 지금 사장님도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아주 기뻐하고 계셔. 서대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의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작은 거래처 하나를 확보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보수적인 시장 구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작았다. 이쪽 계열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작은 거래처를 공략하는 방식을 고수했었는데 서대리는 역으로
해외의 대형 거래처를 세 군데나 개척하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썼다. 회사는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한 군데도 아닌 세 군데 모두 거래가 성사되다니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게다가 엄청난 성과금과 함께 파격적인 진급이 주어질 것 또한 확정적이었다. 직원들 모두는 서대리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다. 그는 아침에 있었던 불쾌감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축하에 일일이 화답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법 비싼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며 서대리는 직원들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야, 서대리에게 밥을 얻어먹다니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어머, 그러게요. 서대리님 오늘 진짜 평소랑 달라 보여.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서대리에게 다가갔다. 사실 평소 서대리는 직장에서의 평판이라든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큰 키에 잘생긴 외모이긴 했지만 매사에 무심하고 심드렁한 태도하며 업무 시간에 수시로 졸다가 혼나는 등 은근히 무시당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방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크게 증명해낸 것이다. 그런 그를 은주경 과장은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서대리도 은주경 과장을 보고 살짝 웃어보았다. 어느새 비는 멎었고 어두웠던 하늘은 밝게 개어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직원들은 노상에 허름하게 세워진 타로 점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의 여직원들은 점집을 보게 되자 다들 흥미를 보이며 몰려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남자 직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고 먼저 회사로 들어갔지만 서대리는 은주경 과장이 점집에 들어가자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갔다. 점술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할머니였는데 검은색 로브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한 복장이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까만 눈동자였다. 서대리는 그 눈동자가 어쩐지 낯이 익었다. 분명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강렬한 기시감. 하지만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직원들은 점쟁이 할머니 타로점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너무 잘 맞고 신통하다며 난리도 아니었다. 뒤에서 멀찌감치 구경하던 서대리도 은주경 과장의 떠밀림에 타로점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장난삼아 연애운을 물어봤더니 할머니 점쟁이는 서대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카드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다. 서대리가 고른 카드를 점쟁이가 뒤집자 언덕 위에 큰 태양이 뜬 그림이 보였다. 그의 할머니가 이미 그는 최고의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내 점쟁이 할머니가 은주경 과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설마 자신과 은주경 과장의 관계를 알아차린 건가? 그는 당혹스러우면서도 할머니의 신기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내친 김에 자신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점쟁이는 카드 석 장을 골라보라고 했다. 각각의 카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뜻한다는 설명과 함께 서대리가 석 장을 모두 고르자 점쟁이는 카드를 한 장씩 뒤집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거 카드에는 여우 그림이 나왔다. 점쟁이는 무표정으로 거침없이 다음 카드를 뒤집었다. 두 번째 현재 카드는 캄캄한 방 한 구석 어두운 소파에 앉아 고뇌하고 있는 검은 실루엣의 남자가 담긴 그림이었다. 그 검은 남자의 절반가량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그리고 그 순간 점쟁이 할머니의 짧은 탄식과 함께 표정 없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일순간 허름한 천막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길한 어떤 공기를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쟁이의 눈빛이 더욱 깊은 어둠이 파고드는 것을 서대리는 놓치지 않았다. 한동안의 무거운 침묵 속 과거와 현재에 대한 카드가 뒤집혀 있지만 아직 미래 카드는 뒤집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저 카드를 뒤집으면 지금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서대리가 그 카드에 손을 내밀었다. 안 돼! 건들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천막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할머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덕분에 장내는 잠시 소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와중 점쟁이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는 천장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대리가 마침내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 무당일을 하던 고모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온종일 멍하게 허공을 쳐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벌써 오후가 되었다. 그날 예정된 대로의 프레젠테이션을 서대리가 발표했다. 다만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기에 그저 지금의 발표는 형식상 진행에 불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표정에도 다들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단 한 명, 서대리 혼자만이 잔뜩 긴장하고 있나 보다. 그는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다이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은주경 과장을 바라보았다. 은주경 과장. 서대리보다 3살 연상인 그녀는 명실상부한 이 회사의 에이스였다. 명문대를 졸업해 해외 유학을 다녀온 수지였으며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로 남자들의 동경과 여성들의 선망 대상이었다. 또한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품은 전 직원들에게 사랑받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는 항상 타인의 기감이 되는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와 서대리는 지난 2년간 직원들 모르게 사내 연애 중이었다. 별 볼 것 없는 자신을 왜 좋아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 확실한 건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 그녀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도 절반 이상은 은주경 과장의 도움이 컸다. 그렇게 만약 서대리는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성공했을 때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공개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서대리가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작거린 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대리가 은주경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은주경 과장도 지금의 상황을 예감한 듯 상기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대표이사님이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서대리, 정말 잘했어. 대표이사는 서대리를 껴안고 볼에 뽀뽀까지 해가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 전 직원들이 기립해서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다. 다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서대리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서대리가 목청을 한번 가다듬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하지만 성질 급한 대표이사는 서대리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전에 미안한데 지금 서면에 위치한 우리 회사 부산지사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야. 대표이사는 여전히 서대리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좋은 날 미안하긴 한데 말이야. 이 부장이랑 은 과장이 잠깐 내려가서 문제 좀 해결해주고 와야겠는데. 아닙니다, 대표님. 당연히 가야죠. 아부쟁이인 이 부장은 짐들을 이미 챙겨서 서둘러 회의장을 나가고 있었다. 미안해. 대신 돌아와서
내일 저녁은 내가 정말 거하게 한턱 내겠네. 우리 서대리 잘했어요.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자 차라리 서대리는 내일 저녁으로 프로포즈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벌써 이 부장은 회의장 밖을 빠져나갔다. 그의 응가장도 짐을 챙겨서 나가려다 서대리와 마주하고 악수를 신청했다. 서대리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 응가장님 덕분이죠. 그녀가 싱긋 웃어 보였다. 서대리는 잡고 있는 응가장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아 했다. 응가장, 뭐해 안 나오고? 그때 회의실 밖에서 닭달에 대는 이 부장의 소리가 들렸다. 네, 지금 가요. 서대리님, 또 봐요 우리. 그렇게 눈앞에서 응가장이 멀어지자 서대리는 먹먹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대리, 아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갑자기 대표이사가 생각났다는 듯 서대리에게 물었다. 별거 아닙니다. 내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대리가 대표이사에게 대답했다. 그는 아쉬움을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반지를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퇴근길. 개었던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고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서대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 오늘 있었던 순간들을 반추했다. 생각지도 못한 프로젝트 성공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집히는 건 아침부터 일어났던 불길한 징조들이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고 성격도 둔감한 편인 서대리였지만 꺼림칙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괜찮아. 집에 갈 때까지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서대리가 자신을 다스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급하게 뛰어서 건넜겠지만 오늘만큼은 안전하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자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끝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팝송이나 들을 요량으로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주머니에서 이어폰 줄을 꺼내려다 줄에 엉켜있던 다이아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다이아 반지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도로 쪽을 향해 나아갔다. 반지가 도로에 굴러 들어가기 직전 서대리가 황급히 발을 뻗어 반지를 멈췄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그가 안도하며 반지를 손으로 주우려는 순간 서대리는 보았다. 반대편에서 노란색 비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호자로 보이던 그 사람은 휴대폰을 보느라 잠깐 신경을 못 쓴 듯했다. 아이는 벌써 횡단보도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 앞으로 덤프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작고 빗속이라 그런지 운전자의 시야에 닿지 않은 듯했다. 트럭을 본 아이는 그제야 놀란 듯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뒤늦게 발견한 보호자가 비명을 질렀다. 순간에 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구할 것인가, 손을 뻗어서 반지를 주울 것인가.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던 농구부에서 항상 에이스였던 그는 운동신경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한 후에 자신이 무사할 확률까진 장담하지 못했다. 불현듯 아침에 만나게 된 검은 정장을 입었던
남자의 불길했던 한마디가 갑자기 뇌리에 스쳤다. 조심하세요. 그렇다.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다. 사실 저 아이는 그와는 상관없는 타인이었으며 괜히 무리해서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대리가 반지를 향해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 순간 주경 씨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총알처럼 도로로 향해 달려나갔다. 저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주경 씨에게 당당한 남자친구로 살아갈 수 없을 터였다. 서대리가 번개처럼 아이를 들어 보호자 쪽을 향해서 세게 밀었다. 그는 행복하게 생각했다. 방금 서대리의 행동은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어시스트였다. 그 순간 트럭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곧이어 들려오는 트럭의 브레이크 소리. 서대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서대리가 눈을 떴을 땐 세상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다. 도로 위의 차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움직이는 건 아침에 마주한 검은 정장의 사내 뿐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서 서대리를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서대리는 깨달았다. 저승사자였구나. 서대리는 생각했다. 프로포즈 계획이 틀어졌을 때부터 점쟁이 할머니의 눈동자에서부터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까마귀를 봤던 순간부터 어쩌면 주경 씨를 만나게 된 그날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큰 행운에 결국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검은색의 남자가 사진을 찍은 뒤 서대리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켰다. 저기 이왕이면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저 착한 일 했잖아요. 서대리가 저승사자에게 그렇게 농담을 던졌다. 남자는 말없이 서대리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히며 말했다. 무사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네. 근데 저승사자치고 다정하신 것 같습니다. 에? 뭐라고요? 사람한테 무슨 말이세요? 머리 다쳤어요? 저는 조선결의 신문사의 김나무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죽은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간발의 차이로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멋진 일을 해내셨습니다. 서대리가 주변을 살폈다. 그런 서대리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고 있었다. 사람들뿐 아니라 도로 위의 차들도 경적을 울리며 서대리에게 환호를 보냈다. 보호자로 보이던 아이 엄마가 다가와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나무 기자는 서대리에게 긍정의 미소를 보여주며 조금 전 일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축하를 받던 서대리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순간에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어느새 비도 그쳐 있었다. 서대리가 인터뷰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멍하게 휴식을 취하던 서대리는 아침에 걸려온 고모 할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생각났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고모 할머니의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태영이 아니여. 잘 지내고 있는가? 고모 할머니 잘 지내시죠? 그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감농사가 잘 돼서 내가 곶감 만들어서 네 엄마 통해서 보냈어.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아파트 베란다에 곶감을 갖다 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자 맛있어 보이는 곶감이 있었다. 곶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니 쫀득한 곶감의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서대리가 고개를 들자 까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서대리가 곶감 하나를 집어 창틀 앞에 놓아주었다. 까마귀는 기쁜 듯 곶감을 물어들고 밝은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그는 까마귀를 바라보다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어쩐지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린 시절 친구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다. 500년 전 충남 어느 지역엔 아주 못된 여자가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코패스 같은 것으로 남편이 자식들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질투가 난 나머지 자식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자기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커다란 돌로 남편도 죽이고 말았다. 시체를 치우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된 여자는 그 시체를 언덕 아래에 밀어버린 채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 관아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반드시 여자를 잡아야 한다며 밤 늦게까지 포졸들을 풀어 샅샅이 산속을 뒤지겠다. 하지만 찾은 것이라곤 여자가 죽인 두 아이의 시체와 남편의 시체뿐. 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여자가 배가 고파서 내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그녀를 볼 리가 없다. 여자를 본 누군가 여자가 나타났다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는 여자에게 밥은커녕 길에 있던 돌을 집어던졌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던 여자는 자신에게 왜 그러냐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런 자신의 죄도 모르냐며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있는 힘껏 돌을 던졌다. 그러다 결국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결코 쉽게 숨을 거두지 않았다. 반드시 귀신이 되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겠다며 그렇게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서 여자는 죽었다. 관아에서도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 하여 시체를 버리던 터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버리듯 버려졌다. 당연히 제사 따위 없었다. 그렇게 살인사건은 비극이지만 종결이 났다. 그런데 며칠 후 어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다. 범인은 동네에서 현모양처로 소문난 부인이었다. 자고 있던 아들과 남편을 낫으로 살해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잦아졌다. 사또는 이런 일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아래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이방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귀신의 짓이란 말에 잔뜩 겁을 먹은 사또는 당장 유명한 무당이나 퇴마사를 찾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무당들이 거절했고 거역하면 죽이겠다고 하니 도망을 쳤다. 그러던 중 깊은 산에서 수양하던 젊은 스님을 어렵게 모셨다. 사또는 젊었던 그 스님을 의심했지만 다들 거절하는 마당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스님은 두루마리 하나를 말아서 사또에게 줬다. 귀신을 잡아서 그림 속에 가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또가 그림을 펼치려고 하자 그림을 절대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이지만
그 이후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사또는 그 그림을 각시의 귀신이 있다고 하여 각시도라고 이름 붙였다. 그 그림은 친구네 집 창고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다고 들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그 그림이 보고 싶었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으로 여동생과 언니 또 엄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밤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작은 방으로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전 엄마의 부탁을 받아 집안의 불들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의 불을 끄고 텔레비전의 코드도 뽑은 뒤 집안의 불들을 모두 껐다고 엄마에게 말하고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또 옆에 있던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전 평소보다 빨리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방에서 쾅!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새벽 4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까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쾅! 쾅! 이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도 들었는지 제게 소리가 들렸냐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엄마가 자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쾅! 쾅! 하는 소리는 어떤 금속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고 상당히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니 역시 그 소리가 마음에 걸리는지 거실에 나가본다고 말했습니다. 전 언니와 함께 어두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봐버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언제나 우리들이 식사하거나 단란하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헌데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길게 자라있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 여자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소름이 끼쳐 언니 쪽을 보았습니다. 헌데 언니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만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잔 어두운 거실에서 허리를 곧게 핀 채 테이블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무서운 나머지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여자는 이쪽을 뒤돌아볼 기색도 없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엄마를 깨우고 거실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투덜거리는 엄마를 데리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을 켜보니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시선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 말이죠. 지금도 확실하게 언니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라고만 짧게 내뱉었죠. 엄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리 세 사람은 침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자를 보고 소리치며 침실에 가서 엄마를 거실에 데리고 왔던 그 잠시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것일까? 또 언니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거라도 한 걸까? 그리고 다음날 전 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 하지만 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 다시금 저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소리로 소리쳤기 때문에. 그 뒤로 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인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걸면 언제나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외친 소리 때문에 테이블 위에 있던 여자는 언니 쪽으로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겠죠. 분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런 것도 잊혀져 갔습니다. 고등 입시를 코앞에 둔 저는 매일 밤 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 들어가 집으로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문 쪽에서 놓고 하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상당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기억난 저는 전신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 소리는 어릴 때의 그 소리다. 쾅, 쾅. 또 울렸습니다. 문의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 공포를 떨쳐내려 여동생 방 쪽으로 벽을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동생에게 말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 엄마는 최근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즉, 집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저 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리가 쾅, 쾅. 그러다
결국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의 원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서인지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두운 복도와 어두운 거실, 거기에는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테이블 가운데에서 정자하고 여전히 뒷모습만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쾅, 쾅. 이번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또다시 목소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천천히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여자의 양쪽 눈으로 500원 크기의 동전만한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양손에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들 가족도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아마 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엄마한테 거실에서 자던 나를 방으로 옮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물어봤지만 꿈이라도 꾸었냐며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 벽을 두드렸을 때 여동생은 이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거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침대로 날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라고. 이변은 그날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현관에서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문이 열려있는데도 가까운 마트라도 간 것일까? 만사의 태평한 엄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고 집에 들어가려던 그 순간 쾅! 쾅!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전신의 피가 단숨에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똑같은 저 소리.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능의 공포에 미쳐 이성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전 현관문을 난폭하게 열고서 아주 빠르게 건물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엄마는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것의 정체를 어떻게든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가까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마트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전 숨을 몰아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간대가 늦다 보니 마트 안에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 같은 학생 정도의 사람도 있었고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어 조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 외에는 현관에서 엄마를 불렀을 때 느꼈던 집안의 이상한 조용함. 집 안으로는 누군가 있었을 리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현관까지만 들어갔으니 집안을 모두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엄마는 집안의 불들을 끄고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 목소린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상당히 늦네. 무슨 일 있어? 다시금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저였을지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엄마지? 응? 왜라니? 무슨 말이니?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사람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저는 전화 저편에서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것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을 어떻게든 움직여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라니?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